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2회 A형 문제 지금부터 풀어볼 거예요. 자, 1회 풀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단순하게 이론만 묻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가지고 와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적용시켜서 풀어내는 방향으로 나오는구나. 감이 오셨어요? 내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야 하는구나. 감이 오셨나요? 내가 부족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구나. 파악하셨어요? 파악하셨다면 그것을 깊이 있게 공부하셔서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풀이부터 보지 마시고 꼭 자기 혼자 시간 내에 풀어내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이론 공부 그리고 문제 푸는 연습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사례에 따른 학생 A와 B의 의견입니다. 사례 역시 주어지죠. 사례를 주고 나서 묻습니다. 콜버그의 도덕발달 6단계에 근거해서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다. 당연히 중요하죠. 도덕발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 발달과 관련된 아동에서도 중요하고 정신간호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첩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요하게 봐주셔야 돼요. 콜버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콜버그에 대해서 단순히 이론은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사례 속에서 너 적용해서 파악해낼 수 있겠어?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사례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A 의견이 이래, B 의견이 이래. 그러면 얘를 보고 나서 A가 무슨 단계인지 B가 무슨 단계인지 파악해낼 수 있니?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콜버그의 도덕발달 6단계를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총 3수준으로 나누고 각각의 2단계씩 이렇게 해서 총 6단계인 거죠. 자, 인습 이전 도덕성입니다. 1단계는 처벌과 복종의 단계, 2단계는 욕구 충족의 단계예요. 자, 처벌, 복종의 단계, 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이다.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벌받지 않으려고 내가 하는 거야. 그게 1단계예요. 벌을 피하기 위해 준칙에 순종하는 단계로 단순한 실체적, 물리적 힘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벌 안 받으려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행동 내가 할게. 그 도덕적 행동 내가 할게. 그게 첫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욕구 충족 단계라고 해서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도덕성이다. 욕구 충족이다.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 도덕적인 행동할게. 상과 보답을 받기 위해 준칙에 합치하는 행위의 단계로 자신의 개인적 욕구 충족이나 자신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니까 나의 욕구가 우선적이고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행동은 나한테 좋은 행동이에요. 벌을 피하기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인습 이전 도덕성입니다. 자, 다음 단계는 인습 정도의 도덕성이에요. 3단계 착한 소년, 착한 소녀. 자, 2단계까지만 해도 나 벌 안 받으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중심성이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좀 벗어납니다. 대인 관계에서의 조화를 위한 도덕성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이제 중요해졌어요. 타인의 승낙을 구하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준칙에 합치하는 행위를 하는 단계로 사회적 조화가 중심이 되는 단계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봤으면 좋겠어. 나를 착한 아이라고 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난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3단계예요.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타인을 기쁘게 해주고 도와주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로 본다. 타인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4단계로 가게 되면 법과 질서 단계. 법과 질서 준수로서의 도덕성. 법 지켜야지. 우리 다 같이 잘 지키자고 만든 거잖아. 법 잘 지켜야지. 법과 질서는 사회의 모든 시민들에게 행위의 표준을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현재 법과 질서에 부합되는 행위를 추구한 단계이다.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우리끼리 약속한 행위 지켜내야 돼.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회적 인습이나 다수의 의견 대신에 법률에서 찾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법도 법이야. 물론 우리가 이게 악법이라는 건 알지만 법으로 정해진 거잖아. 딜레마? 고민하지 마. 법이 있는 그대로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4단계까지예요. 이제 수준 3으로 넘어갑니다. 인습 이후의 도덕성이에요. 사회적 계약이에요. 자, 4단계가 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우리끼리 약속하자. 그런데 이 약속? 그 법이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우리끼리 다시 약속을 정하면 되잖아. 다시 법 만들면 되잖아. 그 사회계약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사회계약 정신으로서의 도덕성이다. 계약에 의해 의무를 규정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복리를 위한 공평자의 입장을 취하도록 하자. 사회계약 정신으로서 도덕성, 가치기준의 일반화,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해석한다. 많은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좋은 거야. 이렇게요. 계약은 융통성이 있어요.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돼 라고 하는 4단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좋다면 우리 이렇게 좀 바꿔서 하자 라고 하는 게 5단계입니다. 더 이상의 사회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자, 6단계입니다. 가장 상위의 도덕적 발달이죠. 보편적인 윤리로서 자기 자신의 양심에 의한 행위의 단계예요. 가장 상위예요. 내 양심에 따라 나는 도덕적인 행위를 할 거야. 윤리관의 최고 경지이다. 이 단계에서 올바른 행위란 스스로 선택한 도덕 원리에 따른 양심의 결단을 얘기한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포커스 되면 돼요. 여기까지가 콜버그의 6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례에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유럽의 어느 부인이 무서운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부인을 살릴 수 있는 약이 발명되었습니다. 그 약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어떤 약사가 발명한 라디움 종류의 약이었어요. 약사는 그 약의 가격을 아주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제 막 만들어낸 약이니까, 신약이니까. 그는 약값을 제조 원가의 10배로 매겼습니다. 즉, 원가는 $200였대요. 원가는 $200였는데 2,000달러에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인의 남편인 하인즈는 돈을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였으나 그 반인 $1,000밖에 구할 수 없었어요. 굉장히 비싸죠. 자, 하인즈는 약사에게 가서 지금 자기 부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약을 싸게 팔거나 아니면 일단 외상으로라도 자기에게 팔아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러나 약사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약은 내가 발명한 것이니 나는 그 약으로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하면서 거절했대요. 절망에 빠진 하인즈가 결국 자기 부인을 구하기 위해 그 약을 훔쳤습니다. 남편이 한 일은 정당한 것인가? 이렇게 사례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A와 B가 의견을 냅니다. A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내는 약이 필요해. 남편은 자기 아내의 생명을 구하기 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약을 훔쳐도 돼. 남편이 훔치는 것 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 자기 아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약을 훔친 것은 정당화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단계냐고요? B. 남편이 아내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거 이해해. 하지만 역시 훔치는 건 잘못된 거야. 왜? 법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은 정당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얘는 정당화 될 수 있대요. 정당화돼요. 얘는 정당하지 못하더라고 얘기해요. 근거는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얘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판단하실래요? 콜버그의 어느 단계라고 설명을 하실래요?
A. 남편이 약을 훔쳐서라도 자기 아내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자기가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훔친다라고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2단계가 돼요. 자기 욕구 충족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 B. 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남편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법과 질서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항상 법을 어겼는지 아닌지를 우선시한다. 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 몇 단계? 4단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되죠. A는 2단계였습니다. 2단계는 인습 이전의 욕구 단계로서 2단계 욕구 단계, 욕구 충족의 단계. 자, B는요. 인습 수준에서의 법과 질서의 단계 4단계예요. 얘를 확실히 적어내시거나 아니면 얘를 확실하게 적어내시거나 어쨌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콜버그였습니다. 자, 2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보건교사가 고등학생에게 방어 기전을 교육하기 위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방어 기전. 무조건 A급이에요. 무조건 A급이에요. 방어 기전 준비하실 때는 꼭 사례 준비하셔야 돼요. 사례 속에서 어떤 방어 기전인지를 판별해 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방어 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욕구나 충동이나 이에 대한 초자아의 압력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으로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기전이다. 내가 이 욕구, 이 충동, 발현하고 싶어요. 내가 이거 충족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충족시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 그럼 이 충동이, 이 욕구가 발현되지 않도록 눌러줘야 되죠. 그게 초자아의 역할. 근데 이렇게 눌러주다 보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근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신간호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항상 불안으로 인해서 정신장애가 생겼단 말이에요. 불안이 원인이 돼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방어기전이죠. 방어기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례가 주어지고 어떤 방어기전인지 명칭을 쓰라고 나왔습니다. 명칭 쓰는 거 중요하죠. 왜? 정확하게 써야 되니까. 자, 방어기전입니다. 승화라고 하는 것 첫 번째, 가장 긍정적인 방어기전이라고 얘기해요. 자,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충동이나 행위를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활동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충동이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누름으로 인해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를 때 우리 용납될 수 있는 활동으로 방향을 바꿔줘서 분출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예를 들어 부하가 상사에 대한 미움으로 장작을 패거나 공을 차는 미움이 생겼어. 미움이 생기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이 미움을 바꿔주는 거죠. 장작을 패거나 공을 차는 등 건설적인 행위로서 감정 표현할 수 있도록 승화. 자, 두 번째는 억제입니다.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충동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 방어기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거 이거예요. 억제. 얘는 의도적으로 내가 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나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잊어내려고 합니다. 한밤중에 무서운 곳을 지나갈 때 무서운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유쾌한 상상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포인트, 유쾌한 상상을 하면서 가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걷는 것을 얘기한다. 자, 전치.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 한 사람에게 가진 적개심, 좌절 등의 감정을 그 사람보다 덜 위협적인 다른 대상에게 이동하는 것. 어떻게 대입하시면 되냐면 만만하니까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내가 A랑 싸워가지고 A에 대해서 감정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A한테 이 화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 A에게 화를 내려고 보니까 A가 나보다 너무 강해.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만한 B에게 이 감정을 보내버리는 거죠. 이게 전치입니다. 자,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 부인이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 해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신의 성격 일부가 그 사람의 의식적인 지배를 벗어나 별개의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존재처럼 행동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일부의 무언가가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나뉘는 겁니다. 이것을 해리라고 얘기해요. 다중인격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자, 경리. 고통스러운 경험과 관련된 감정을 차단하는 방어 기전이다. 감정을 차단한다. 경험과 감정을 차단한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으로부터 감정이 생기고 얘는 믹스돼 있잖아요. 이 경험으로 인해서 나타난 감정이니 이 경험 안에 감정이 녹아 있다고요. 그런데 이 경험과 감정을 완벽하게 분리시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그 사실만을 남겨둘 겁니다. 얘네 둘 사이를 격리시키겠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사실은 의식에 있지만 그 경험과 관련된 감정은 분리돼서 무의식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의식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사실만 남아있습니다. 자, 주지화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경험과 연관된 어려운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그 경험 자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논리적인 사고, 여기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주지화,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난치병에 걸린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한 학술적인 통계치나 논문 등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감정은 보이지 않는다. 내가 난치병에 걸렸어. 나을지 안 나을지 몰라.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감정을 분리시키고 이 난치병에 관한 지식들, 논리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한다면 주지화, 반동 형성. 자, 개인이 실제로 느끼는 것과 반대되는 태도, 행동을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아버지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진 아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아버지에게 오히려 극진히 반대로 행동하는 것, 반동 형성. 자, 억압, 바람직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생각, 감정, 충동 등을 무의식 세계로 보내버리는 것. 이걸 의식적으로 한다면 억제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니 억압입니다. 자, 3살 때 기찻길에서 형과 놀던 아이가 형의 죽음을 목격한 후 이를 기억하지 못해요. 왜? 이 사건이 이 아이에게 굉장한 충격을 가지고 왔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고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얘가 무의식적으로 얘를 무의식의 세계로 이 사건을 보내버린 거죠. 무의식 세계, 아주 저 깊은 곳으로 보내다 보니 내 의식에는 이 사건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무언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후 살아가면서 기차 소리의 불안과 초조감을 느끼며 기차 외의 다른 수단을 이용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나 그것만 보면 좀 피하고 싶어.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나 그거 좀 싫어해.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취소. 불편했던 경험을 실제적이나 상징적으로 지워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내가 그 행동을 했어.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해. 그럼 그 행동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지워버리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아침에 부인과 싸운 남편이 부인과 싸웠다는 사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 일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꽃을 사가지고 가는 거죠. 취소. 자, 동일식. 다른 사람으로부터 닮고 싶은 속성이나 태도를 자신에게 가지고 와서 자신의 성격의 일부로 삼는 것을 얘기한다. 나 그 사람의 저 모습을, 저 성격을, 저것을 닮고 싶어. 성실함을 닮고 싶어. 부지런함을 닮고 싶어.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 동일시.
자연스럽게 성장 발달 과정에서 이루어지죠. 자, 유치원에 다니는 여아가 친구들과 소꿉놀이를 할 때 엄마 역할을 즐기며 구두를 신거나 립스틱을 바르거나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엄마를 동일시하면서 여성성 갖게 되는 거죠. 여성의 역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합일화, 합친다. 하나로. 대상을 상징적으로 삼켜서 동화시켜 변형 없이 그대로 자신의 자아 구조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원시적인 동일시. 자, 함입. 중요한 방어 기전이에요. 왜?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장애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우울장애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어 기전이기 때문이죠. 함입. 어떤 생각이나 행동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얘기해. 다 나 때문이야. 나만 아니었어도 내가 잘못해서 다 나 때문이야. 함입이에요. 투사의 반대라고 돼 있죠. 투사는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제 혹은 상상 속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전력으로 다해서 자존감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내가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능력 개발시킨다는 거죠. 대리형성, 성취할 수 없는 혹은 수용할 수 없는 욕구, 감정, 충동 등으로 인한 좌절감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 원했던 것과 비슷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 뭐? 꽝 대신 닭. 꽝을 가지려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돼. 수용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닭이라고 하는 수용 가능한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대리형성. 자, 투사성 동일시. 자신에게 있는 속성이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속성을 다른 사람이 가진 속성으로 잘못 돌리는 것이다. 아이가 보채고 때를 써요. 아이의 감정이 지금 보채고 때를 쓴다. 아주 부정적이란 말입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이 엄마한테로 넘어가요. 성숙한 엄마라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까? 혹시 배가 고픈 건 아닐까? 기저귀가 축축한 건 아닐까? 아, 너무 쪼이진 않았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해결해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너는 나쁜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채고 때를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그대로 엄마에게 전달됐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전달되면서 동일화가 됐죠. 투사성 동일시예요. 자, 분리.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서로 상반된 정서나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긍정적이다. 아니면 부정적이다. 딱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그것이 분리. 자, 부정. 의식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생각이나 충동이나 외부 현실에 대한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고 부인하는 것이다. 알코올 의존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 부정한다. 나 인식하면 괴롭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괴로워요.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투사. 어떤 생각이나 행동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나에게 돌린다면 함입,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면 투사. 합리화. 용납할 수 없는 감정과 행동에 이유를 붙여.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합리화예요. 심포도 기전이 있고요. 단내봉 기전이 있어요. 내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했어. 그럼 불안 생겨요. 그랬을 때 사실 나 그거 별로 안 바랬어. 야, 이거 힘들잖아. 나 안 해. 오히려 그것의 가치를 깎아내림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자, 단내봉 기전.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해. 그러면 그래, 그것은 있잖아. 이런 긍정적인 것 때문에 사실 나 조금 하고 싶었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심포도 기전, 단내모 기전입니다. 자, 행동화. 내가 소망, 충동, 만족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액팅아웃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 전환. 정서적인 갈등이 신체 증상으로, 특히 신체 감각기관이나 수위근개 증상으로, 감각기관, 감각 느끼는 거, 눈, 귀, 이런 것들, 수위근개 증상,
움직이는 거. 그래서 마비, 안 보여요. 이런 증상 많이 나타나죠.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일부러 연기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부인의 손에 마비가 되는 것을 얘기한다. 자, 고착되는 거. 발달이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못하고 어느 시기에 멈춰버리는 것. 고착이라고 얘기해요. 알코올 환자는 발달 단계 중 구강기에 고착된 것이라고 본다. 구강기, 신생아기의 발달 단계죠. 계속 입으로 가져가요. 알코올 계속 입으로 가져가요. 구강기에 고착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퇴행, 현재의 갈등이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없는 이전의 발달 단계로 후퇴해서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6세 된 아동이 동생이 태어난 후 이불에 오줌을 싸게 돼서 기저귀를 차게 되는 것을 얘기한다. 몇 살? 6살. 지금 이때까지 다 관리가 케어 다 잘 됐단 말이에요. 배변 훈련 잘 됐고 혼자 스스로 가리고. 근데 갑자기 스트레스가 생겼어. 이 스트레스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야.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가 없었던 이전의 시기로 돌아갈래. 퇴행이에요. 자, 수동적 공격성,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심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상사가 어느 직원에게 어떤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는데 그 직원은 하기 싫어요. 근데 거부는 못 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오물거리는 행동하고 깜빡 잊어버리고 그래서 화나게 만드는 것.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화나게 했어요. 자, 수동적 공격성. 자, 저항, 불안을 야기하는 정보가 의식으로 나오게 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저항합니다. 자, 방어기전이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욕구나 충동과 이에 대한 초자아의 압력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는 기전이다.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거 하나 봤어요? 개인이 발달 단계에 적절한 방어 기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응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은 방어 기전을 사용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사용한다면 부적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의사가 내 혈압이 너무 높다고 하자. 오늘 아침에 차가 너무 막혔고요. 병원 주차장에 자리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런데 혈압이 안 오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댔어요.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합리화. 상사가 어느 직원에게 어떤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는데 그 직원은 하기 싫었지만 거부는 하지 못했고 꾸물거리는 행동을 하거나 중요한 것을 깜빡 잊어버리는 등의 행동을 해서 그 상사를 화나게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수동성, 공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미워하는 동생을 때리고는 뽀뽀해요. 때렸다는 사실이 불편했나 보죠? 이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취소시키려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자, 반동 형성, 반대로 갑니다. 겁이 많은 소년이 불량배 같은 언행을 하는 것. 겁이 많은데 불량배처럼 언행한대요. 반대로 가는 거죠. 자, 글을 쓰는데 갈등을 느끼는 소설가에게 원고를 쓰는 오른팔에 마비가 왔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느껴. 그 스트레스가 신체적으로 온 거죠. 죽은 남편이 어디 잠시 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어디 가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내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